목요일 오후 따스한 가을 햇살이 거실 창문으로 스며들었다. 정숙은 손주 민재의 휴대폰을 손에 들고 사진첩을 정리하고 있었다. 학교 숙제 사진을 출력해야 한다며 민재가 건넨 휴대폰이었다. 이 녀석 사진이 또 얼마나 많은지. 정숙은 작은 한숨을 내쉬며 중복된 사진들을 삭제하기 시작했다. 급식 사진, 친구들과의 셀카 게임 화면 캡처. 요즘 아이들은 참 모든 걸 사진으로 남긴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넘기던 정숙의 손이 갑자기 멈췄다. 이건? 화면에 낯선 소년의 얼굴이 나타났다. 10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였다. 민재와 비슷한 또래지만 민재의 친구 중에는 없는 얼굴이었다. 정숙은 민재의 친구들을 거의 다 알고 있었다. 매일 학교 앞까지 데려다주고 친구들이 집에 놀러 올 때마다 간식을 챙겨주곤 했으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사진의 배경이었다. 그 소년이 서 있는 곳은 다름 아닌 정숙의 거실이었다. 낡은 가죽 소파, 벽에 걸린 족자, 구석의 화분까지 하나하나가 명백히 이 집의 거실이었다. 정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사진을 확대해 보니 더욱 기묘했다. 소년은 민재가 즐겨 입는 파란색 후드티를 입고 있었다. 아니, 정확히는 민재의 옷과 똑같은 옷이었다. 작년 생일에 사준 그 옷. 민재야. 정숙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던 손주를 불렀다. 민재가 연필을 손에 든 채 거실로 나왔다. 왜요, 할머니? 이 사진 이게 뭐니? 정숙이 휴대폰을 민재에게 보여주자 민재는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저 모르는데요? 모른다니? 내 휴대폰에 있잖아. 이 아이 누구니? 우리 집에서 언제 찍은 거야? 민재는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고개를 저었다. 진짜 모르겠어요. 제가 찍은 것도 아니고 이 애 누군지도 모르겠어요. 그럼 친구가 장난으로 찍어서 보낸 거니? 아니에요. 메시지로 받은 적도 없는데. 정숙은 사진의 정보를 확인했다. 촬영 날짜는 일주일 전밤 11시 23분. 위치 정보는 이 집의 주소였다. 하지만 일주일 전 그 시간 민재는 분명 자고 있었다. 정숙도 아들 부부도 모두 잠든 시간이었다. 할머니, 저 정말 모르는 애예요. 무서워요. 민재의 목소리에 떨림이 묻어났다. 정숙은 민재를 안심시키려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그래, 괜찮아. 아마 휴대폰이 이상한가 보다. 요즘 기계가 다 그렇잖니. 하지만 정숙의 마음은 편치 않았다. 휴대폰을 돌려받아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다. 확대하고 축소하고 구석구석 살펴봤다. 사진은 명백히 이 거실에서 찍힌 것이 맞았다. 심지어 창문 너머로 보이는 건너편 아파트의 모습까지 정확했다. 그리고 정숙은 또 하나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민재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눈매, 입모양, 심지어 왼쪽 볼의 작은 점까지. 마치 쌍둥이처럼. 설마. 정숙의 입에서 작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다. 하지만 그럴 리 없었다. 아들 부부에게는 민재 하나뿐이었다. 정숙은 며느리가 민재를 낳을 때 병원에 함께 있었다. 쌍둥이였다면 모를 리 없었다. 저녁이 되어 아들 재훈과 며느리 수진이 퇴근했다. 정숙은 사진을 보여주려 했지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다. 대신 자연스럽게 물었다. 재훈아, 민재 친구 중에 민재랑 비슷하게 생긴 애 있니? 비슷하게요? 글쎄요, 왜요, 어머니? 아니, 그냥 오늘 사진 정리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진이 부엌에서 대답했다. 어머니, 민재 친구들 저희도 다 아는데 그런 애는 없는 것 같은데요? 밤이 깊어졌다. 모두가 잠든 후 정숙은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민재의 휴대폰을 다시 꺼내 사진을 확인하려 했다. 하지만 사진첩을 아무리 뒤져도 그 사진은 찾을 수 없었다. 분명 여기 있었는데. 정숙은 삭제된 사진함도 확인했지만 거기에도 없었다. 마치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정숙은 거실을 서성이다가 소파 구석을 바라봤다. 거기 먼지가 쌓인 장난감 바구니 사이에서 작은 빨간색 자동차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숙의 호흡이 멎었다. 그 자동차는 사진 속에서 소년의 발치에 놓여 있던 바로 그 장난감이었다. 분명히 기억했다.
사진을 확대해서 봤을 때 소년의 운동화 옆에 놓인 빨간 자동차. 옆면에 하얀 줄무늬까지 똑같았다. 이게 어떻게? 손을 뻗어 장난감을 집어들었다. 먼지를 닦아내니 오래되어 보였다. 민재의 장난감은 아니었다. 민재는 이런 장난감으로 놀던 나이를 한참 지났고 정숙은 이 집에 이런 장난감이 있는지조차 몰랐다. 그때 등 뒤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뒤돌아봤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정숙은 분명히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 창밖을 보니 보름달이 환하게 떠 있었다. 그 빛 아래 거실은 낮처럼 밝았다. 정숙은 빨간 자동차를 꽉 쥐고 소파에 앉았다. 잠은 오지 않았고 새벽이 될 때까지 정숙은 그 자리에 앉아 있었다. 아침이 밝았다.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고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정숙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그 사진 속 소년의 얼굴이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그리고 한 가지 확신이 들었다. 그 아이는 분명 이 집과 연관이 있다. 그리고 그 비밀을 밝혀내야만 한다. 금요일 아침 정숙은 잠을 설쳐 부은 눈으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젯밤 본 그 사진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민재가 학교 가기 전 우유를 마시며 물었다. 할머니, 어디 아프세요? 얼굴이 안 좋아요.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못 잤을 뿐이야. 민재를 학교에 데려다 준 후 정숙은 곧장 집으로 돌아왔다. 거실로 들어서자마자 그녀의 시선은 소파 구석으로 향했다. 어젯밤 발견했던 빨간 자동차가 여전히 그곳에 있었다. 정숙은 자동차를 집어들고 찬찬히 살펴봤다. 플라스틱 재질의 페인트가 군데군데 벗겨져 있었다. 오래된 장난감이 분명했다. 바퀴를 굴려보니 뻑뻑하게 돌아갔다. 이 장난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걸까? 어머니, 그게 뭐예요? 갑자기 들린 목소리에 정숙은 깜짝 놀라 돌아봤다. 며느리 수진이 현관에 서 있었다. 회사에 출근했어야 할 시간인데 서류를 깜빡했다며 다시 돌아온 것이었다. 아, 이거? 구석에서 발견한 낡은 장난감인데 혹시 이거 민재 거니? 수진이 다가와 자동차를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민재 건 아닌 것 같은데 어디 있었어요? 소파 뒤쪽에 있더라고. 신기하지? 이런 게 있는지도 몰랐네. 수진의 얼굴이 잠깐 굳어지는 것 같았지만 곧 웃으며 말했다. 버리시죠, 뭐. 오래된 것 같은데. 그래도 누군가의 물건인데. 괜찮아요. 아마 이사 올 때 전 집주인이 두고 간 거겠죠. 수지는 서류를 챙겨 급히 나갔다. 정숙은 다시 혼자 남았다. 자동차를 버리지 않고 서랍에 조심스럽게 넣어뒀다. 왜인지 버려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점심을 먹고 난 후 정숙은 결심했다. 다시 한번 민재의 휴대폰을 확인해 보기로. 민재가 두고 간 휴대폰을 거실 탁자에서 찾아 켰다. 비밀번호는 민재의 생일이었다. 사진첩을 열었다. 천천히 하나하나 확인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어젯밤 봤던 그 사진은 없었다. 최근 사진, 오래된 사진, 심지어 숨긴 폴더까지 모두 확인했지만 흔적조차 없었다. 내가 잘못 본 걸까? 정숙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다. 나이가 들면서 가끔 착각을 하곤 했다. 안경을 쓰고 있는데도 안경을 찾거나 냉장고를 열고도 뭘 꺼내려 했는지 잊어버리는 일도 있었다. 그래, 아마 꿈이었나 보다. 너무 선명한 꿈을.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불편했다. 그 사진은 너무나 생생했다. 소년의 얼굴, 파란 후드티, 빨간 자동차 모든 게 너무 명확했다. 오후가 되어 민재를 데리러 학교에 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재가 물었다. 할머니, 어제 그 사진 찾았어요? 정숙의 걸음이 멈췄다. 민재야, 너도 그 사진 기억하니? 네, 이상한 애 나온 사진이요. 저랑 비슷하게 생긴. 그럼 내가 꿈을 꾼 게 아니구나. 할머니가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 애 누구예요? 정숙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최소한 자신의 착각은 아니었다. 민재도 그 사진을 봤다. 그렇다면 누군가 사진을 지운 것이다. 하지만 누가? 왜? 집에 도착해서 정숙은 거실을 천천히 둘러봤다. 모든 게 평범했다.
소파, 텔레비전, 식탁하지만 뭔가 달라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맞아, CCTV. 정숙은 갑자기 생각났다. 작년에 아들이 설치해준 거실 CCTV. 도둑이 걱정되어 현관과 거실에 하나씩 달아뒀었다. 영상은 휴대폰 앱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정숙은 서둘러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다. CCTV 앱을 열고 지난 일주일간의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낮 시간의 영상들은 평범했다. 정숙이 청소하고 민재가 숙제하고 가족이 식사하는 모습들. 밤 영상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모두 조용했다. 불이 꺼진 거실에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다. 그리고 목요일 새벽 3시 17분. 정숙의 손이 화면에서 멈췄다. 영상 속에서 뭔가 움직였다. 작고 희미하지만 분명한 움직임이었다. 화면을 확대하자 더욱 선명해져. 거실 소파 옆에 작은 그림자가 있었다. 아이만 한 크기의 그림자. 그것은 천천히 움직이며 소파 쪽으로 다가갔다. 정숙의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다. 그림자는 소파 앞에 멈춰섰다. 그리고 무언가를 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화질이 좋지 않아 정확히 뭘 하는지는 알 수 없었다. 약 2분간 그 자리에 있다가 그림자는 갑자기 사라졌다. 마치 공기 중으로 녹아든 것처럼. 이게 뭐지? 정숙은 영상을 되돌려 다시 봤다. 그리고 또 봤다. 3번, 4번 볼수록 확신이 들었다. 그것은 분명 사람의 그림자였다. 아이의 그림자.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가족이 모였다. 정숙은 영상을 보여줄까 고민했다. 하지만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무엇이 두려운 걸까? 가족들이 자신을 이상하게 볼까봐? 아니면 다른 이유? 식사 후 설거지를 하던 수진이 갑자기 물었다. 어머니, 오늘 청소하셨어요? 응? 아니, 왜? 테이블이 너무 깨끗해서요. 아침에는 먼지가 좀 있었는데. 정숙은 식탁을 봤다. 분명 오늘 청소하지 않았는데 거울처럼 반짝였다. 내가 했나? 기억이 안 나네. 밤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후 정숙은 다시 거실로 나왔다. CCTV 앱을 켜고 실시간 영상을 봤다. 거실은 조용했다. 불을 끄고 소파에 앉아 어둠 속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숙의 눈꺼풀이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그때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발소리였다. 작고 가벼운 발소리. 아이의 발소리. 정숙은 숨을 죽이고 소리가 나는 쪽을 봤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발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소파 쪽으로. 그리고 멈췄다. 정숙의 바로 옆에서. 토요일 아침 정숙은 소파에서 눈을 떴다. 목이 뻐근하고 온몸이 욱신거렸다. 어젯밤 일이 꿈이었는지 현실이었는지 가물가물했다. 분명 발소리를 들었고 누군가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았는데 그 후 기억이 나지 않았다. 어머니, 여기서 주무셨어요? 수진이 놀란 얼굴로 거실로 들어왔다. 응, 소파에서 좀 졸았나 봐. 목 안 아프세요? 방에 가서 주무시지. 정숙은 몸을 일으켜 세웠다. 그때 식탁 위에 놓인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다. 우유컵이었다. 작은 플라스틱 컵에 우유가 반쯤 남아 있었다. 저거 누가 마신 거니? 수진이 컵을 보더니 고개를 갸웃했다. 글쎄요. 민재 건가? 민재야. 잠옷 차림의 민재가 방에서 나왔다. 왜요, 엄마? 이 우유 내가 마신 거니? 아니요, 전 어젯밤에 아무것도 안 마셨는데요. 수지는 컵을 집어들고 냄새를 맡아봤다. 이상하네, 어머니도 아니고 민재도 아니고 여보. 아들 재훈이 화장실에서 나왔다. 당신이 마신 거예요? 뭘? 아니, 나도 아닌데. 어머니 아니세요? 모두의 시선이 정숙에게 향했다. 나도 아니야. 어젯밤엔 아무것도 마시지 않았어. 그럼 이게 언제부터 여기 있었던 거지? 이상한 침묵이 흘렀다. 수진이 컵을 싱크대로 가져가 비웠다. 아마 며칠 전에 누가 마시다 만 거겠죠. 버려야겠어요. 하지만 정숙은 확신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그 컵은 없었다. 밤새 거실에서 깨어 있었으니까. 그렇다면 누군가 새벽에 우유를 따라 마신 것이다.
오후가 되어 정숙은 민재의 방을 정리하다가 또 다른 이상한 것을 발견했다. 책상 위에 놓인 도화지 한 장. 크레파스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집 한 채가 그려져 있었다. 갈색 지붕에 노란 벽, 빨간 문. 집 앞에는 3명의 사람이 서 있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로 보이는 인물들. 그리고 제목이 적혀 있었다. 할머니 집. 정숙은 그림을 들고 민재를 찾았다. 민재야, 이 그림 내가 그린 거니? 민재는 그림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이거 제가 그린 거 아닌데요. 그럼 누가 그린 거야? 내 책상 위에 있었는데. 몰라요, 저 안 그렸어요. 진짜예요, 할머니. 정숙은 그림을 자세히 살펴봤다. 서툰 솜씨였지만 민재의 그림체는 아니었다. 민재는 로봇이나 자동차를 즐겨 그렸고 이런 식으로 집을 그리지 않았다. 혹시 친구가 그려준 거니? 아니에요, 친구들 아무도 우리 집에 안 왔는데요. 그날 밤 정숙은 잠들지 않고 거실을 지켰다. CCTV 앱을 켜놓고 모든 불을 끈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렸다. 자정이 넘어갔다. 1시, 2시 여전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정숙의 눈꺼풀이 무거워졌다. 하지만 꾹 참고 깨어있으려 했다. 새벽 3시 15분. 희미한 불빛이 보였다. 정숙은 화들짝 눈을 떴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희미한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파란빛이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일어나 빛이 나는 쪽으로 다가갔다. 민재의 방 쪽이었다. 문틈 사이로 빛이 새어나왔다. 민재야? 작은 목소리로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정숙은 문을 천천히 열었다. 민재는 침대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다. 하지만 책상 위에 태블릿 PC가 켜져 있었다. 정숙은 다가가 화면을 봤다. 그림 그리기 앱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화면에는 새로운 그림이 그려져 있었다. 2명의 아이가 손을 잡고 있는 그림. 한 명은 민재처럼 보였고 다른 한 명은 낯선 소년이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화면을 캡처하려는 순간 태블릿이 갑자기 꺼졌다. 다시 켜려 했지만 화면이 켜지지 않았다. 배터리가 나간 것도 아닌데. 할머니? 민재가 잠결에 뒤척였다. 정숙은 재빨리 방을 나와 문을 닫았다. 거실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다.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었다. 휴대폰을 꺼내 CCTV 영상을 확인했다. 방금 전 녹화된 영상을 돌려봤다. 민재의 방 안을 비추는 카메라는 없었지만 복도 쪽 카메라에 민재 방문이 잡혔다. 영상을 보던 정숙은 숨이 멎었다. 새벽 3시 10분경 닫혀있던 민재의 방문이 천천히 열렸다. 하지만 아무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문이 스르르 열렸다가 5초 후 다시 닫혔다. 바람이 불 리도 없었다. 모든 창문은 닫혀 있었다. 정숙은 영상을 멈추고 심호흡을 했다. 이제는 확실했다. 이 집에 뭔가 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가. 일요일 아침 가족들은 평소처럼 일어났다. 아무도 어젯밤의 일을 모르는 듯 했다. 정숙만이 밤새 잠들지 못한 얼굴로 식탁에 앉아 있었다. 어머니, 얼굴이 왜 그래요? 어디 편찮으세요? 재훈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잠을 잘 못 잤을 뿐이야. 요즘 계속 그러시는데 병원 한번 가보시는 게 어때요? 괜찮다니까. 정숙은 억지로 밥을 떠먹었다. 하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계속 그 영상이, 그 그림이, 그 우유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민재야, 너 어젯밤에 그림 그렸니? 민재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숙제 다 했어요. 태블릿으로 뭐 한 거 없고? 없어요. 할머니가 일찍 잘해서 9시에 잤어요. 수진이 끼어들었다. 어머니, 왜 그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아니야, 그냥. 정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뭐라고 설명해야 할까? 보이지 않는 아이가 이 집을 돌아다닌다고. 누가 믿겠는가? 오후에 정숙은 혼자 집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모든 방, 모든 구석을 살폈다. 뭔가 단서가 있을 것만 같았다. 아들 부부의 방에 들어갔을 때였다. 옷장 위쪽 선반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상자 하나를 발견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작은 박스였다. 상자를 내려 열어봤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대부분 재훈과 수진의 결혼 전 사진들이었다. 하지만 그 중에서 이상한 봉투 하나가 눈에 띄었다. 병원 기록 마이너스 보관용. 봉투를 열자 초음파 사진들이 나왔다. 수진이 민재를 임신했을 때의 사진들이었다. 정숙은 하나하나 살펴봤다. 8주, 12주, 20주. 그런데 한 장의 사진이 이상했다. 16주차 초음파 사진. 거기에는 희미하게 두 개의 형체가 보였다. 쌍둥이? 정숙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사진 뒤에 연필로 작은 글씨가 적혀 있었다. 16주 마이너스 쌍둥이 가능성 재확인 필요. 쌍둥이? 정숙은 나머지 사진들을 급히 확인했다. 하지만 20주 이후의 초음파 사진들에는 모두 한 명의 아기만 보였다. 출산 기록에도 민재 한 명만 기록되어 있었다. 대체 무슨 일이?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정숙은 서둘러 사진들을 봉투에 넣고 상자를 다시 선반 위에 올렸다. 하지만 한 장의 초음파 사진은 조심스럽게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저녁 식사 시간 정숙은 넌지시 물어봤다. 수진아, 민재 낳을 때 힘들었지? 순산이었니?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네, 뭐 괜찮았어요. 왜요, 어머니? 아니, 그냥 요즘 민재 보면서 그때 생각이 나서. 그때는 좀 복잡했어요. 임신 중에 문제가 좀 있었거든요. 무슨 문제? 재훈이 빨리 화제를 돌렸다. 어머니, 다 옛날 일이에요. 지금 민재 건강하잖아요. 그래, 그렇긴 하지. 하지만 정숙은 수진과 재훈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느꼈다. 불편함. 아니, 두려움 같은 것. 밤이 되었다. 모두가 잠든 후 정숙은 또다시 거실에서 잠을 청하지 않고 지켰다. 이번에는 거실 불을 희미하게 켜놓았다. 새벽 2시. 부엌에서 소리가 들렸다. 냉장고 문이 열리는 소리. 정숙은 조용히 일어나 부엌으로 향했다. 냉장고 문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그 앞에 작은 그림자가 서 있었다. 정숙은 숨을 멈췄다. 그림자는 아이의 형태였다. 냉장고 불빛에 비친 작은 실루엣. 누구니? 정숙의 떨리는 목소리에 그림자가 움직였다. 천천히 돌아섰다.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어둠에 가려져 있었다. 몇 초간의 침묵. 그리고 그림자가 사라졌다. 연기처럼 공기 속으로. 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냉장고 문은 여전히 열려 있었고 안에서 차가운 공기가 흘러나왔다. 문을 닫으려 다가갔을 때 냉장고 안선반에 놓인 것을 봤다. 작은 종이컵. 그리고 그 안에 우유가 따라져 있었다. 아침에 가족들에게 말했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다. 어머니, 요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꿈을 꾸신 거 아닐까요? 아니야, 분명히 봤어. 어머니, 이 집에 우리밖에 없잖아요. 하지만 정숙은 알고 있었다. 이 집에는 5명이 있다. 보이는 4명과 보이지 않는 1명. 월요일 오전 정숙은 혼자 집에 남았다. 재훈과 수진은 출근했고 민재는 학교에 갔다. 이제야 제대로 집안을 조사할 수 있었다. 어제 발견한 초음파 사진을 다시 꺼내봤다. 희미하게 보이는 2개의 형체. 쌍둥이였을 가능성. 하지만 왜 한 아이만 태어난 것일까? 정숙은 다시 아들 부부의 방으로 갔다. 이번에는 더 철저히 살펴봤다. 서랍 속, 옷장 안, 침대 밑까지. 그러다가 책장 뒤쪽에서 작은 USB 하나를 발견했다. 검은색 USB. 겉면에 2015.3이라는 날짜가 작게 새겨져 있었다. 민재가 태어난 해였다. 정숙은 USB를 들고 거실로 나와 노트북을 켰다. 손이 떨렸다. 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USB를 꽂자 폴더 하나가 나타났다. 병원 기록이라는 이름의 폴더. 클릭하자 여러 파일들이 보였다. 문서 파일, 사진 파일, 그리고 음성 파일. 먼저 문서를 열어봤다. 병원 진료 기록이었다. 환자명 박수진. 진단일 2015년 2월 17일. 임신 16주차. 소견 상태 임신 확인. 단 태아 비의 심박 미약. 지속 관찰 필요.
정숙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쌍둥이가 맞았다. 하지만 한 아이의 심박이 약했다는 것. 다음 문서를 열었다. 진단일 2015년 3월 3일. 임신 18주 차. 소견 태아 B 심박 정지 확인. 태아원은 정상. 베니싱 트윈 신드롬 가능성. 산모와 상담 후 처치 결정 예정. 사라지는 쌍둥이 증후군. 정숙은 이 용어를 들어본 적이 있었다. 쌍둥이 중 한 명이 자궁 안에서 사라지는 현상. 드물지 않게 일어난다고 했다. 하지만 그 아이는 정말 사라진 것일까? 다음 파일은 사진이었다. 초음파 사진들. 16주, 17주, 18주 그리고 18주차 사진에서 정말로 한 아이의 형체가 희미해져 있었다. 마지막 파일은 음성 녹음이었다. 파일명은 상담 최종. mp3. 정숙은 재생 버튼을 눌러. 재훈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선생님, 그럼 그 아이는 완전히 없어지는 건가요? 의사의 목소리. 대부분의 경우 태아가 흡수되어 사라집니다. 산모와 남은 태아에게는 대부분 영향이 없습니다.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 그럼 죽은 건가요? 우리 아기가? 의학적으로는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이 발달하기 전 단계였으므로. 재훈의 목소리가 끊어졌다. 우리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연스럽게 놔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남은 아기에게 집중하세요. 건강한 출산을 위해서요.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수진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기. 녹음이 끝났다. 정숙은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렇다면 정말로 쌍둥이였던 것이다. 민재에게는 형제가 있었다. 하지만 태어나지 못한. 다음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재훈과 수진이 집에서 나눈 대화 같았다. 재훈 여보, 우리 이 일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아요. 수진 왜요? 어머니한테는 말씀드려야 하는 거 아니에요? 재훈 아니요. 어머니가 알면 너무 슬퍼하실 거예요. 그리고 민재한테도 절대 말하면 안 돼요. 수진 하지만. 재훈 우리만 기억해요. 그 애는 태어나지 못했어요. 슬프지만 현실을 받아들여야 해요. 수진 울음 그래도 우리 아기였는데. 재훈 알아요. 나도 힘들어요. 하지만 이제 민재에게 집중해야 해요. 살아있는 우리 아들에게. 잠시 후 재훈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그 애는 우리가 키울 수 없는 아이야. 기억에서 지워야 해. 그게 모두를 위한 거야. 녹음이 끝났다. 정숙은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불쌍한 것 이름도 못 받고. 갑자기 이해가 되었다. 사진 속의 소년 거실을 떠도는 그림자, 그림들, 우유컵 모두 그 아이의 흔적이었다. 태어나지 못한 민재의 형. 정숙은 USB를 빼서 조심스럽게 자신의 방에 숨겼다. 아들에게 들켰다가는 큰일이었다. 하지만 이제 알아야 했다. 더 많은 진실을. 오후가 되어 정숙은 동네 도서관에 갔다. 사서에게 부탁해 사라지는 쌍둥이 증후군에 관한 자료를 찾았다. 자료에 따르면 이 현상은 쌍둥이 임신의 20-30%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한 태아가 발달을 멈추고 흡수되는 것. 대부분은 문제없이 진행되지만 드물게 산모가 감정적 트라우마를 겪는다고 했다. 하지만 정숙이 주목한 것은 다른 부분이었다. 민간 전승과 믿음에 관한 부분. 일부 문화권에서는 사라진 쌍둥이의 영혼이 남은 쌍둥이를 지켜본다고 믿는다. 특히 동아시아 문화권에서는 태어나지 못한 아이의 영혼이 가족 곁에 머문다는 믿음이 있다. 정숙은 책을 덮었다. 민간 믿음이든 아니든 지금 자신의 집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현실이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현관을 열자 민재가 달려왔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 제 사물함에 누가 쪽지를 넣어뒀어요. 형이 보고 싶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저 형 없잖아요. 정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쪽지 어디 있니? 여기요. 민재가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파란 색연필로 삐뚤삐뚤하게 쓴 글씨. 형이 보고 싶어. 같이 놀고 싶어. 글씨체는 어린아이의 것이었다. 정숙은 종이를 들고 거실로 갔다.
서랍에서 전에 발견했던 그림을 꺼내 비교했다. 할머니 집이라고 쓴 글씨와 쪽지의 글씨가 똑같았다. 민재야, 너 오늘 학교에서 이상한 걸 더 본 적 없니? 음아. 화장실 거울에 제 얼굴이 2개 비친 것 같았어요. 근데 금방 사라졌어요. 정숙은 민재를 꼭 안았다. 괜찮아. 할머니가 지켜줄게. 밤이 되었다. 저녁 식사 후 재훈이 정숙을 불렀다. 어머니,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은 발코니로 나갔다. 재훈의 얼굴이 어두웠다. 어머니, 혹시 우리 방에서 뭐 보셨어요? 정숙의 심장이 빨라졌다. 왜 그러니? USB가 원래 있던 자리에서 옮겨져 있더라고요. 어머니, 그거 보셨죠?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봤다. 너희가 숨긴 거 다 봤어. 재훈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말씀드리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하지만 왜 숨긴 거니? 나한테도 민재한테도? 어머니가 슬퍼하실까 봐요. 그리고 민재는 너무 어려요. 자기한테 형이 있었는데 죽었다는 걸 어떻게 설명해요? 그 애는 죽지 않았어. 네? 그 아이가 여기 있어. 이 집에. 우리 곁에. 재훈의 얼굴이 굳었다. 어머니, 무슨 말씀을? 내가 믿든 말든 그 아이는 여기 있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어. 자기를 기억해달라고, 자기도 가족이라고.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어머니, 저도 가끔 느껴요. 누군가 저를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 특히 밤에. 그 애가 널 보고 있는 거야. 아빠를. 재훈이 울음을 터뜨렸다. 미안해요, 어머니. 제가 그 아이를 지워버렸어요. 기억에서 마음에서 너무 아파서 못 견딜 것 같아서. 정숙은 아들을 안았다. 이제 기억해줘야 해. 그 아이도 너의 아들이야. 민재의 형이고. 모자는 발코니에서 한참을 안고 있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하나 둘 떠올랐다. 그날 밤 정숙은 거실에 작은 제단을 마련했다. 촛불을 켜고 과일을 놓고 조용히 기도했다. 어디 있니, 우리 손주야. 할머니가 이제 알았어. 내가 외로웠구나. 할머니가 늦어서 미안해. 촛불이 흔들렸다. 바람도 없는데. 그리고 어둠 속에서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나타났다. 화요일 새벽 정숙은 제단 앞에 앉은 채 잠들어 있었다. 촛불은 이미 꺼져 있었고 희미한 새벽빛이 거실로 스며들었다. 어머니. 수진의 놀란 목소리에 정숙이 눈을 떴다. 이게 무슨? 수진은 거실에 마련된 제단을 보며 얼어붙어 있었다. 재훈도 뒤따라 나왔다. 어머니, 이건 그 애를 위한 거야. 정숙이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다. 태어나지 못한 너희 아들. 민재의 형. 이름도 못 받은 그 아이를 위한 제단이야. 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어머니, 어떻게? USB 봤어. 녹음 파일도 병원 기록도 다 들었어. 재훈과 수진은 서로를 바라봤다. 긴 침묵이 흘렀다. 어머니,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일은 저희도 너무 힘들었어요. 한동안 잠도 못 잤어요. 민재를 품에 안았을 때도 계속 생각났어요. 또 다른 아기가 있었다는 것. 함께 자랐어야 할 아기가. 그럼 왜 숨긴 거니? 왜 외면한 거야? 재훈이 고개를 떨구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민재를 위해서라도. 계속 슬퍼하면 민재한테도 안 좋을 것 같았어요. 정숙은 며느리의 손을 잡았다. 그 애는 원망하지 않아. 다만 기억되고 싶어 할 뿐이야. 그때 민재의 방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엄마, 할머니. 모두가 민재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재는 침대 구석에 웅크리고 있었고 그의 눈은 방 한쪽 구석을 향해 있었다. 민재야, 왜 그래? 거기 누가 있어요? 절 보고 있어요. 재훈이 급히 불을 켰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민재야, 아무도 없어. 악몽 꾼 거야. 아니에요. 분명히 봤어요. 저랑 똑같이 생긴 애가 서 있었어요. 정숙이 민재 곁으로 갔다. 민재야, 그의 무섬이게?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를 계속 보면서 웃고 있었어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라 슬픈 것 같았어요. 슬퍼 보였구나.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요. 근데 소리는 안 들렸어요. 정숙은 민재를 안아주었다. 민재야,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야. 너의 형이야. 형이요? 그래. 너랑 같이 태어났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형. 지금 너를 보러 온 거야. 민재의 눈이 커졌다. 저한테 형이 있어요? 재훈이 무릎을 꿇고 민재와 눈높이를 맞췄다. 민재야, 아빠가 설명해 줄게. 내가 태어나기 전에. 그날 아침 가족은 식탁에 둘러앉아 모든 이야기를 나눴다. 쌍둥이였던 것, 한 아이가 태어나지 못한 것, 그 아이를 숨겼던 것. 민재는 조용히 듣더니 물었다. 그럼 형 이름은 뭐예요? 재훈과 수지는 당황했다. 이름은 짓지 못했어. 왜요? 형도 이름이 있어야죠. 정숙이 말했다. 그래, 이름을 지어줘야지. 민재야, 내가 짓고 싶니?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다. 민서. 민재의 민자에 서로 서자요. 서로 이어진다는 뜻이에요. 선생님이 한자 가르쳐 주실 때 배운 거예요. 수진이 눈물을 흘렸다. 민서 좋은 이름이다. 재훈도 울먹였다. 민서야, 미안해. 이제야 이름을 불러줘서. 그날 저녁 가족은 함께 제단 앞에 앉았다. 정숙은 민서의 위패를 만들어 올렸다. 사랑하는 손자 민서. 민서야, 이제 우리 가족이 너를 기억할게. 재훈이 절을 했다. 아빠가 미안했어. 너를 잊으려 해서. 수진도 절을 했다. 엄마도 미안해. 이제 너를 기억할게. 민재가 다가와 제단 앞에 그림 하나를 놓았다. 오늘 학교에서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4명의 사람이 손을 잡고 있었다. 할머니, 아빠, 엄마 그리고 자신. 그림의 위쪽에는 하늘에 떠 있는 또 한 아이가 그들을 내려다보며 미소 짓고 있었다. 민재는 그림 아래에 조심스럽게 글씨를 썼다. 형, 우리 가족이야. 이제 같이 놀자. 정숙은 그 글씨를 보고 조용히 울었다. 그 울음은 슬픔이라기보다 오래 눌러두었던 감정이 흘러나오는 듯한 안도감에 가까웠다. 마치 이제야 모든 조각이 제자리를 찾은 듯 했다. 그날 밤 가족은 서로의 방으로 돌아갔다. 거실의 촛불은 조용히 흔들리다 꺼졌다. 한밤중 정숙은 물을 마시러 거실로 나왔다. 그때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이 보였다. 제단 위의 그림이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처음엔 촛불이 남은 줄 알았다. 하지만 그건 빛이 아니라 형체였다. 그림 속 하늘에 있던 아이의 모습이 천천히 부풀어 오르더니 빛으로 된 아이가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작고 투명한 아이의 형체. 민재와 꼭 닮았지만 조금 더 마른 얼굴. 정숙은 한 걸음 다가갔다. 민선이? 아이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할머니 고마워요.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마음속에 그대로 울려왔다. 정숙은 눈을 감았다. 이제 됐구나, 너도 이름이 생겼으니. 아이의 얼굴이 미소 지었다. 그 순간 창문 틈으로 들어온 새벽바람이 제단의 촛불을 스치고 지나갔다. 바람결 속에서 무언가가 사라지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정숙은 아이의 모습이 점점 희미해지는 걸 지켜봤다. 가야 하니?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괜찮아요. 나 외롭지 않아요. 정숙은 눈가를 훔쳤다. 그래, 잘 가라. 민서야. 아이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졌다. 대신 거실 가득 따뜻한 공기가 감돌았다. 한참 동안 정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아침이 되자 민재가 잠에서 깨어나 제단으로 달려왔다. 할머니, 형이 다녀갔어요. 정숙이 놀라 물었다. 어떻게 알았니? 꿈에서 봤어요. 형이 제 방으로 왔어요. 저한테 이제 괜찮아. 우리 가족이니까 웃어도 되라고 했어요. 수진이 놀라서 눈을 크게 떴다. 정말? 네. 그리고 형이 저한테 이거 줬어요. 민재가 손을 펼치자 그 안에는 작고 하얀 조약돌 하나가 있었다. 조약돌 표면엔 파란색으로 서라는 글자가 흐릿하게 새겨져 있었다. 재훈이 손을 떨며 그걸 받아들었다. 민서의 서. 정숙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다. 그 아이가 다녀간 게 맞구나. 그날 아침 식탁은 오랜만에 평화로웠다. 오랜 침묵 끝에 수진이 입을 열었다.
우리 이번 주에 절에 가요. 민서를 위한 천도제를 올리면 좋을 것 같아요. 재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이제 보내줄 때가 된 것 같아요. 정숙은 조용히 말했다. 보내는 게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거야. 기억 속에서. 며칠 뒤 가족은 절을 찾았다. 작은 위패를 만들어 스님의 손에 전하며 합장했다. 민재는 두 손을 모으며 속삭였다. 형, 이제 편히 쉬어요. 근데 가끔 놀러 와요. 바람이 불었다. 절 마당의 은행잎들이 부드럽게 흩날렸다. 그중 한 장이 민재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다. 형의 손길처럼 따뜻했다. 밤이 되었다. 정숙은 다시 거실에 재단을 치우려다 잠시 멈췄다. 사진도 그림도 모두 정리했지만 도무지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 창문 너머로 하얀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다. 정숙은 살짝 미소 지었다. 그래, 가끔 놀러 오렴. 할머니가 기다릴게. 조용히 커튼을 내린 정숙은 불을 끄고 방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그 후에도 이상한 일은 계속되었다. 다음 날 새벽 재훈이 출근 준비를 하며 신발을 신다가 멈췄다. 현관 옆에 작은 발자국 두 개가 찍혀 있었다. 하나는 민재의 크기였지만 다른 하나는 그보다 더 작았다. 먼지 위에 선명하게 남은 두 쌍의 발자국. 마치 형제가 함께 나간 듯한 모양이었다. 재훈은 잠시 굳어 있었다가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그래, 잘 다녀와라. 둘 다. 그날 저녁 민재가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할머니, 형이 이제 하늘에 있는 거죠? 그래, 이제 하늘에서 너를 지켜볼 거야. 그럼 형이랑 저랑 같이 그려도 돼요? 그럼. 민재는 하늘에 떠 있는 아이와 땅 위에 자신을 그렸다. 둘이 실처럼 이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작게 글씨를 썼다. 형은 하늘에, 나는 땅에. 그래도 우리는 같이 있어요. 정숙은 그 글씨를 보며 다시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림 속의 두 아이는 멀리 떨어져 있었지만 그 사이를 잇는 선 하나가 모든 것을 설명하고 있었다. 그날 밤 가족은 모두 따뜻한 잠에 들었다. 그리고 거실 한켠 재단이 있던 자리에 흰 조약돌 하나가 놓여 있었다. 조약돌엔 새 글씨가 새겨져 있었다. 고마워요, 가족들. 서울의 늦가을 밤 집 안은 고요했다. 바깥에는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비치고 바람이 나뭇잎을 스치며 소리를 냈다.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오늘 밤은 평소와 달랐다. 속으로 끓어오르는 궁금증과 두려움이 그녀를 가만두지 않았다. 재훈아. 정숙은 조심스럽게 아들의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문틈 사이로 들어오는 희미한 빛 속에서 아들 재훈이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노트북 화면에는 민재가 그린 그림이 열려 있었다. 그림 속 민재와 하늘에 떠 있는 또 다른 아이가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범아, 아니 재훈아. 그 아이 누구야? 정숙은 조용히 물었다. 재훈은 눈을 들지 못했다. 손은 노트북 키보드 위에 놓여 있지만 몸은 굳어 있었다. 침묵이 몇 초 이어졌다. 그녀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다. 이제는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진실이 그 앞에 놓여 있었다. 그 애는 내가 모르는 내 아들, 그리고 민재의 형이야. 재훈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정숙은 놀라 눈을 크게 뜨고 아들을 바라봤다. 내 말이 무슨 뜻이야? 재훈은 고개를 떨구고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민재가 태어나기 전 엄마가 임신했을 때 쌍둥이였어. 하지만 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병원에서 죽었다고 들었지. 나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우리 가족에게 알리지 않았어. 아니, 민재에게조차 말하지 못했어. 정숙의 가슴이 미어졌다. 그동안 겪었던 이상한 사건들, 그림 속의 집, 거실의 우유컵, 태블릿 속 그림 모든 것이 연결됐다. 그럼 그 아이가 우리 집에 나타난 거야? 재훈은 눈물을 참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가끔 민재가 혼자 있을 때 내 방이나 거실에 나타나곤 해. 난 그때마다 민재를 보호하려고 아무도 모르게 하려고 했어. 하지만 이제는 숨길 수가 없어. 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재훈아, 왜 이제야 말하는 거야? 민재도 나도.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재훈은 무거운 눈빛으로 어머니를 바라봤다.
어머니, 제가 숨긴 건 우리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에서였어요. 민재가 형이 있었다는 걸 알면 너무 혼란스러워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이제 그 아이가 너무 자주 나타나서 더는 무시할 수 없었어요. 우리 집은 이미 5명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는 4명과 보이지 않는 1명. 정숙은 아들의 손을 잡았다. 그럼 민서가 아직 우리 곁에 있는 거구나. 재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그 아이는 단순히 그림자처럼 나타나고 소리를 내지 않아요. 민재가 그림으로 소통하고 우리 마음으로 느끼는 것뿐이에요. 그럼에도 존재감은 분명해요. 그 순간 민재의 방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다. 할머니, 아빠. 정숙과 재훈은 서로를 바라보며 민재의 방으로 달려갔다. 민재는 침대 구석에 웅크린 채 방 한쪽 벽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은 커다랗게 떠 있었고 작은 손은 이불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민재야, 왜 그래? 정숙이 조심스레 다가가 물었다. 거기 형이 있어요. 저를 보고 있어요.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보다는 슬픔이 섞여 있었다. 슬픈 눈으로 웃고 있어요. 근데 무섭지 않아요. 이상하게 외롭고 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숙은 민재를 품에 안았다. 그래, 민재야. 그 애는 나쁜 애가 아니야. 너의 형이야. 태어나지 못했지만 너와 연결되어 있어. 민재는 눈을 반짝이며 속삭였다. 형이요? 재훈이 민재 옆에 무릎을 꿇고 눈높이를 맞췄다. 그래. 내가 태어나기 전에 우리 곁에 있었어야 했던 아들 민서야. 하지만 민재가 먼저 태어나서 너를 기다렸던 거야. 민재는 잠시 생각하더니 물었다. 그럼 형이랑 저랑 같이 지낼 수 있어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그럼 민서도 이제 우리 가족이니까. 매일 같이 있진 못하지만 마음속에서 함께 할 수 있어. 그날 밤 정숙은 거실에 작은 제단을 만들었다. 촛불을 켜고 과일과 작은 장난감을 올렸다. 민서야, 이제 우리가 알아. 외롭지 않게 할게. 정숙은 촛불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 함께 기억하자. 내가 우리 가족이라는 것을. 새벽이 깊어갈수록 집안은 고요했다. 그러나 그 평화 속에도 은은한 존재감이 느껴졌다. 거실 한쪽 구석에서 희미하게 흔들리는 그림자, 작은 발자국, 미세하게 식탁 위를 스치고 지나가는 느낌. 모든 것이 살아있는 듯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재는 거실 바닥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하늘에 떠 있는 작은 아이, 땅 위에서 웃고 있는 자신, 그리고 사이를 잇는 실선. 형, 이제 괜찮아요? 민재가 속삭였다. 그 순간 창문 너머로 바람이 스치며 작은 조약돌 하나가 굴러왔다. 조약돌 표면에는 희미하게 서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민재는 그걸 주워 조심스레 제단 옆에 올렸다. 형, 이제 우리 둘 다 함께 있어요. 정숙은 눈물을 닦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제 숨기지 않아. 민서야, 너도 우리 가족이야. 우리가 기억하고 있을게. 그날 밤 정숙과 재훈은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별을 바라봤다. 저 별들 사이 어딘가에 민서가 있겠지? 정숙이 중얼거렸다. 재훈이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형은 우리 곁에서 민재를 지켜보고 있을 거야. 이제 숨기지 않아도 돼. 그리고 그 순간 발코니 난간 끝에 희미하게 작은 그림자가 스쳤다. 민재와 민서가 손을 맞잡고 있는 듯한 형상. 정숙과 재훈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 진실의 밤이 지나갔구나. 서울의 밤하늘은 고요하게 빛났다.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소리,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소리, 그리고 거실에서 들려오는 작은 웃음소리. 모든 것이 평화로웠다. 정숙은 속으로 다짐했다. 민서야, 너는 이제 잊히지 않아. 우리 마음 속에서 언제나 살아있어. 민재와 함께 우리 가족 속에서. 그리고 거실에 촛불 하나가 다시 켜졌다. 아직 누군가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 잔잔히 흔들리며 따뜻한 빛을 비추었다. 그 빛 속에서 희미하지만 분명하게 한 아이가 미소 짓고 있었다. 정숙은 미소 지었다. 그래, 이제 진실의 밤은 끝났어. 그리고 너는 우리 곁에 있어. 그 밤 가족은 비로소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서로를 안으며 잠들었다. 그리고 집 안 깊숙한 곳,
아직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조용히 숨을 쉬고 있었다. 민재의 형 민서였다. 서울의 새벽은 여전히 어둡고 고요했다. 거실의 작은 제단 옆에 켜진 촛불 하나가 희미하게 흔들리며 빛을 내뿜고 있었다. 정숙은 커피 한 잔을 손에 쥔 채 소파에 앉아 있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한 채 CCTV 영상을 다시 확인하려는 마음이 그녀를 깨웠다. 민서가 진짜로 보여? 속으로 중얼거리며 정숙은 스마트폰을 꺼내 CCTV 앱을 켰다. 화면에는 어젯밤 2시부터 새벽 5시까지의 기록이 저장되어 있었다. 손가락이 떨렸다. 어제 민재가 이야기한 것, 그림 속에서 함께 웃던 형제, 그리고 제단 앞에서 느낀 미묘한 온기까지 모두 떠올랐다. 이제는 확인해야 했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믿어야 했다. 먼저 민재의 방 CCTV를 확인했다. 화면이 넘어가며 정숙은 숨을 죽였다. 새벽 2시 15분 침실 조명이 꺼진 민재 방 안에 작은 그림자가 움직이고 있었다. 그림자는 분명 아이의 키였고 몸짓도 민재가 그린 민서의 이미지와 일치했다. 정숙은 화면을 확대했다. 그림자는 민재의 책상 옆에서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민재 침대 쪽으로 이동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정숙의 심장이 얼어붙었다. 그 그림자 옆에서 한 인물이 나타난 것이다. 그녀의 얼굴은 선명했다. 그리고 그 얼굴을 본 순간 정숙은 소리를 내며 의자에서 튕겨 일어났다. 수진? 화면 속 인물은 분명 수진이었다. 하지만 믿을 수 없었다. 며느리 수진은 이미 3년 전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상태였다. 그녀의 미소는 평온했고 동시에 눈빛에는 알 수 없는 슬픔과 다정함이 섞여 있었다. 정숙의 손이 떨렸다. CCTV 속 수진은 조심스레 아이의 손을 잡고 있었다.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엄마랑 같이 가자. 정숙은 눈을 가리고 심호흡을 했다. 꿈이겠지 환상일 거야? 하지만 화면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다. 수진은 민서의 손을 잡고 함께 거실을 천천히 걸어 다녔다. 그들의 발걸음은 공중에 떠 있는 듯 바닥에 닿는 소리조차 없었다. 민서의 작은 손은 수진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얼굴에는 믿음과 평화가 가득했다. 정숙은 스마트폰을 붙들고 화면을 확대했다. 수진의 눈가에는 미묘한 눈물이 맺혀 있었다. 수진, 너 왜 여기 있는 거야?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때 화면 속 수진은 민서에게 부드럽게 속삭였다. 무서워하지 마. 이제 엄마가 함께 있어줄게. 혼자가 아니야. 정숙의 마음이 흔들렸다. 믿기 힘든 현실, 죽은 며느리가 아이와 함께 있는 장면, 그리고 모든 것이 CCTV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이게 실제로 일어난 거라고. 정숙은 급히 다른 방 CCTV를 확인했다. 거실과 부엌, 복도까지 영상 속에서 수진과 민서는 집안을 함께 돌아다니고 있었다. 특히 부엌에서는 작은 플라스틱 컵에 우유를 붓는 장면까지 보였다. 우유 그날 밤에 컵 민서가 마신 거였구나.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스마트폰을 내려놓았다. 이제야 모든 것이 연결되었다. 민서의 존재, 그림 속 형제, 우유컵, 태블릿 속 그림 그리고 CCTV 속 수진의 모습까지.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확신했다. 민서는 혼자가 아니야. 수진이 지켜주고 있었던 거야. 그날 낮 정숙은 민재를 불러앉혔다. 민재야, 오늘 밤은 조용히 지켜봐야 해. 내 형과 엄마가 함께 있을 거야. 민재는 고개를 끄덕이며 제단 앞에 앉았다. 할머니, 형이랑 엄마가 같이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정숙은 살며시 미소 지었다. 응, 민서와 수진은 서로 알고 있어. 그리고 너도 느낄 수 있을 거야. 해가 지고 가족이 모두 잠든 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시 스마트폰을 켰다. CCTV 영상을 재생했다. 이번에는 화면 속 민서와 수진이 거실 제단 앞에 서 있었다. 수진은 민서의 손을 잡고 조용히 제단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입술이 살짝 움직이며 무언가를 속삭이는 모습이 보였다. 정숙은 화면을 확대하며 집중했다. 엄마가 여기 있어. 이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정숙은 눈물을 흘렸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 수진이
민서를 지키기 위해 여전히 이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다. 그때 거실 한쪽 구석에서 민서의 작은 손길이 스치듯 움직였다. 촛불이 살짝 흔들리더니 재단 위 과일과 작은 장난감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정숙은 숨을 죽이고 화면 속 수진과 민서를 바라봤다. 민서는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수진도 부드럽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 순간 정숙은 느꼈다. 이제 진짜 평화가 시작되는 거구나. 다음 날 아침 정숙은 발코니에 나가 서울의 하늘을 바라봤다. 새벽 안개 속에서 은은하게 빛나는 별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멀리서 들려오는 바람소리 속에 작은 아이와 여인의 웃음이 섞여 있었다. 민서야, 수진이 엄마가 함께 있어. 정숙은 속삭이며 눈을 감았다. 그날 이후 집 안에서는 기묘하지만 평화로운 공기가 흐르기 시작했다. 민재는 형과 엄마가 함께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었고 정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안도했다. 그러나 그녀는 알고 있었다. CCTV에 담긴 것은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이 집 안에 남아있는 진실이자 사라진 자와 남은 자의 연결이라는 것을. 그날 밤 다시 CCTV 화면을 켠 정숙은 한 장면을 오래 바라봤다. 거실 재단 앞에 서 있는 민서와 수진. 두 존재는 서로를 바라보며 손을 맞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화면 속 민서가 미소를 지으며 정숙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이제 괜찮아요. 할머니. 정숙은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다. 그래, 이제 괜찮다. 너희 둘 다 우리 곁에 있으니까.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고요했지만 집 안 깊숙한 곳에서는 미세한 발걸음 소리와 부드러운 웃음이 흘러나왔다. 죽은 자와 살아있는 자, 보이지 않는 아이와 사랑하는 어른이 함께 호흡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거실의 CCTV 화면 속 민서와 수지는 여전히 서로를 지키며 미소 지었다. 그들의 존재는 이제 가족의 일부가 되었고 정숙의 마음속에 평화와 위안으로 자리 잡았다. 며칠 후 정숙의 집안은 전과 달리 평화로움과 함께 미묘한 긴장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민재는 여전히 민서와 수진의 존재를 느끼며 재단 앞에서 그림을 그리고 이야기를 나누는 일상을 이어갔다. 하지만 가족 모두는 이전처럼 놀라움과 두려움보다는 이해와 애정을 담아 그 존재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정숙은 매일 아침 재단 앞에서 작은 인사를 올리며 민서와 수진에게 오늘 하루도 잘 지내라는 마음을 전했다. 민재는 재단 앞에 놓인 그림과 장난감들을 정리하며 형과 엄마가 자신과 함께 있다는 사실에 미소를 지었다. 재훈과 수진의 기억 속에도 이제는 슬픔보다는 위로와 평안이 자리 잡기 시작했다. 그날 오후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와 스마트폰을 열었다. 그의 화면에는 알림이 떠 있었다. 새로운 사진이 저장되었습니다. 민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터치하며 사진을 확인했다. 사진 속 풍경은 낯설지 않았다. 바로 거실이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전과 달리 조금 특별했다. 사진 속 민재는 밝게 웃고 있었다. 그 옆에는 낯선 아이 민서가 나란히 서서 환하게 웃고 있었다. 둘은 서로의 손을 잡고 있었고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한 형제처럼 자연스러워 보였다. 하지만 가장 눈에 띄는 점은 정숙의 모습이 없었다는 것이다. 재단도 촛불도 우유컵도 없었고 오직 두 아이와 거실의 평범한 배경만 담겨 있었다. 민재는 놀라며 사진을 확대했다. 민서, 이게 어떻게? 그 순간 민서가 사진 속에서 손을 흔드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재는 본능적으로 스마트폰을 꼭 잡았다. 형, 나랑 같이 있는 거지? 정숙은 민재의 반응을 뒤에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민재야, 사진은 내가 형과 함께 있는 순간을 담은 거야. 우리 모두를 지켜주고 싶은 마음이 담긴 기록이지. 그날 저녁 집 근처에 살던 이웃, 김 씨가 정숙의 집에 방문했다. 그녀는 정숙을 걱정하며 다가왔다. 정숙 씨, 요즘 집이 너무 조용해서요. 괜찮으세요? 정숙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소파에 앉아 있었다. 그 옆에는 두 개의 우유컵이 놓여 있었다. 하나는 민재가 마신 것, 다른 하나는 민서의 것으로 보였다. 김 씨는 순간 놀라며 눈을 크게 떴다. 우유컵이 두 개? 정숙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요, 여기엔 네 명이 아니에요.
보이는 사람은 우리 3명뿐이지만 보이지 않는 아이도 함께 있어요. 이웃은 어리둥절했지만 정숙의 평온한 태도를 보고 더 이상 묻지 않았다. 그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 단지 정숙이 평안해 보인다는 사실만을 기억했다. 그날 밤 거실은 어둠 속에서도 평화로웠다. 민재는 제단 앞에 앉아 그림을 그리며 속삭였다. 형, 오늘은 학교에서 재밌었어요. 형도 같이 놀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때 작은 발자국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민재는 고개를 들어 방 안을 살폈다. 작은 그림자가 천천히 민재 옆으로 다가왔다. 민서였다. 아이의 눈빛은 호기심과 즐거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재는 손을 뻗어 민서를 꼭 안았다. 형, 나 여기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순간 거실 한쪽 구석에서 부드럽게 미소 짓는 얼굴이 나타났다. 수진이었다. 죽은 줄 알았던 며느리의 미소는 여전히 따뜻했고 아이들을 지켜보는 눈빛에는 사랑이 가득했다. 정숙은 조용히 소파에 앉아 그 장면을 바라보았다. 촛불은 이제 필요 없었다. 거실 안의 평화로운 공기가 그 자체로 충분한 빛과 온기를 전달하고 있었다. 그 다음 날 민재는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사진을 확인했다. 이번엔 새로운 사진이 또 저장되어 있었다. 이번에는 민재와 민서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이었다. 배경은 여전히 정숙의 거실이었지만 정숙은 사진 속에 없었다. 민재는 스마트폰을 들고 정숙에게 다가왔다. 할머니, 형이랑 저만 나왔어요. 할머니는 어디 계세요? 정숙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할머니는 여기 있지만 지금은 두 아이가 서로를 더 잘 볼 수 있도록 뒤에서 지켜주는 거야. 내가 형과 함께 있는 순간을 담고 싶어서. 민재는 이해했다. 그럼 형이랑 저만 사진 속에 있는 거네요. 민서랑 저 같이 있으면 할머니가 지켜봐 주는 거예요. 정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응, 민재야. 할머니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하지만 지금은 두 아이가 서로를 느끼고 이해할 수 있도록 조금 물러나 있어야 해. 그날 오후 정숙은 제단 앞에 앉아 작은 종이를 꺼냈다. 민재가 직접 그린 그림이었다. 그림 속에는 4명이 손을 잡고 웃고 있었다. 민재와 민서, 그리고 화면 밖에서 지켜보는 수진과 정숙. 정숙은 속삭였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함께 있어. 눈에 보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 밤이 되자 거실은 다시 고요해졌다. 민재는 침대에 누워 민서와 이야기를 나누었다. 형, 오늘 하루도 재밌었어요. 내일도 같이 놀아요. 민서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작은 손이 민재의 손을 살짝 스쳤다. 그리고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그 모습을 지켜보며 2개의 우유컵을 바라보았다. 하나는 민재, 하나는 민서. 이제 그녀는 알았다. 이 집 안에는 더 이상 외로움이 없다는 것을. 사라진 존재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언제나 곁에서 사랑과 기억으로 살아있음을. 그날 밤 정숙은 조용히 거실 제단 옆에 앉아 속삭였다. 민서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너를 사랑하는 가족이 여기 있으니까. 그리고 그녀의 옆에는 여전히 따뜻한 공기와 작은 발자국, 그리고 잔잔한 웃음소리가 흘러나왔다. 죽음과 생명의 경계,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의 경계가 흐려진 그 순간, 가족 모두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느꼈다. 정숙은 마지막으로 우유컵을 바라보았다. 작은 컵 속 우유는 차갑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과 함께 나눈 사랑과 기억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리고 민재의 스마트폰 속 마지막 사진을 다시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낯선 아이와 민재가 나란히 웃고 있는 모습. 그 사진 속 평화와 행복이 이제 그들의 현실이 된 것이다.